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대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태양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사람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영화, 음악, 친구의 목소리조차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더 이상 드문 병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이 병과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무한한 검은 터널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터널이 휘어져 있을 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빛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화학 물질이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운된 기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이 무거운 감정은 마치 거대한 돌덩어리를 가슴에 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전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취미, 친구를 만나는 것, 맛있는 음식, 웃음과 함께 하던 모든 것들이 회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쾌감 상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증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무기력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휴대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혹은 수면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새 깨어 있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자고도 피곤한 경우입니다. 혹은 식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두 사람도 전혀 다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증상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증상이 다르더라도 회복의 순서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의 70%가 따르는 특정한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급격히 실력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발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지막에는 마치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우울증의 회복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면과 식욕의 개선입니다. 환자들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잠을 조금 더 잘 잔 것 같아요. 입맛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의 화학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면 치료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하면 된다는 신호입니다. 수면과 식욕은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을 못 자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루 종일 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폭식을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음 단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불안감과 신체 증상의 개선입니다.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은 종종 불안감도 함께 경험합니다. 마치 가슴에 큰 돌덩어리를 얹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초조감, 이런 감정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해소됩니다. 자주 떨리던 손이 안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진전입니다. 하지만 매우 실질적인 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치료 시작 후 4주에서 6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의 개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환자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수면이 개선되었고 불안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일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욕이 없습니다. 의사나 가족도 이 상황에 답답해합니다. 어라, 이미 많이 좋아졌는데 왜 아직도 활동을 안 하세요? 수면이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고 싶은 의욕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주말에는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면 힘들어 보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나 학교에는 가야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진전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치료 시작 후 6주에서 12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바로 집중력과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한 중년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불안감도 거의 없습니다. 일어나서 출근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력이 없습니다. 회의 중에 중요한 내용을 놓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간단한 것도 자꾸 빠뜨립니다.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괜찮아? 일 실수가 많네? 이 질문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이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회복되는데도 안 되는데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나? 혹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영원히 이대로인가? 이런 절망감이 다시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회복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6주에서 12주,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증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가장 큰 고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울증의 회복은 처음에는 빠르지만 뒤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가 특별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잠을 못 자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중요한 이메일을 놓칩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숙제를 깜빡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평가받습니다. 나는 판단받습니다. 나는 책임을 물립니다. 이것이 무한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미 좋아지기 시작한 증상들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가장 인내심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우울증 환자가 이 회복 과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이 일반적인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난치성 우울증 또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권장되는 항우울제 2종류 이상을 충분한 기간 동안 투여했는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가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대의학은 이 경우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난치성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이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둘째, 우울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발병했는데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넷째, 자살 시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섯째, 남성 환자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치료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불안장애나 알코올 중독 같은 다른 정신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매우 중요한데요. 갑상선 질환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신체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먼저 신체 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이런 신체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가? 체중이 급격히 변했는가? 무기력함이 극심한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먼저 신체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난치성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항우울제를 여러 약물과 조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빌리파이, 세로켈, 자이프렉사 같은 약물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는 처음부터 항우울제 혼자가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을 함께 처방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더 강력한 접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분조절제를 보조적으로 추가합니다. 리튬, 데파코트, 라미탈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약물의 조합으로 많은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더 최근에는 새로운 약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에스케타민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스프라바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은 기존의 항우울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먹는 약이 아닙니다. 코에 분무하는 스프레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약물이 출시될 때부터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한 적응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약물로 효과가 없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임상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기존의 항우울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주가 걸리지만 에스케타민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투여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약가가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들으면 경악합니다. 정기경련 치료. 이름만 들어도 끔찍해 들립니다. 수십 년 전 영화에서 보던 인간미 없는 그 치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기경련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치료는 193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기경련 치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환자는 전신 마취를 받습니다. 완전히 잠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뇌에 특정 주파수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뇌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경련이 뇌의 여러 부위 간의 연결성을 변화시킵니다. 우울증 증상이 이 뇌의 연결성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을 바꾸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 중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로 극적인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카타토닉 상태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기 경련 치료 이후 그녀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현재 건강보험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에서는 여전히 이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영화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비인간적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의료 과잉 진단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의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증상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울증만으로도 충분히 집중력과 기억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증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사는 면밀한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중력 문제가 있었는가? 우울증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진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신이 환자라면 의사에게 이런 역사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울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떤 경우에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우울증으로 힘들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터널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수면과 식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신호입니다. 넌 좋아질 수 있어라는 신호입니다. 1주에서 2주 안에 이런 첫 번째 변화를 느껴도 괜찮고 조금 더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그 다음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그것도 신호입니다. 3주 정도 혹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남아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상되는 과정입니다. 의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세요. 6주에서 12주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 치료받기, 약을 빠뜨리지 않기, 의사를 신뢰하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거나 친구라면 당신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 과정 중에 있다면, 특히 중간 단계에 있다면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회복이 느려 보일 때 당신의 격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좋아졌잖아. 이제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야.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아실까요?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문제로 실수를 했을 때도 비난하지 마세요. 이게 병의 일부야.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야. 이런 이해와 격려가 환자의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장 어두운 상황에 있다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지어 치료받아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약물 조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케타민 같은 새로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기경련 치료라는 강력한 수단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약물이 안 되면 다른 약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사가 아니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세요. 특히 난치성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상급 병원의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을 들어주세요. 그 생각은 우울증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아픕니다. 뇌가 아플 때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고열이 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당신이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지만 회복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수면도 나아지고 불안감도 줄고 의욕도 생기고 집중력도 돌아오면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아니면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라도, 가족, 친구, 의사 아무나 좋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검은 터널을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어둠의 터널. 하지만 사실 그 터널은 휘어져 있을 뿐입니다. 사직 끝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함께 그려본 것처럼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중간에는 느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회복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처음 능선은 가파르지만 중간 구간은 평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치료 초기에는 약의 효과를 믿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6주 미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이 첫 번째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둘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약을 멈추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정하세요. 셋째, 의사와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 부작용, 어려움을 모두 얘기하세요. 의사는 당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조정합니다. 넷째, 당신의 생활 방식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건강한 식단. 이것들이 약물 치료를 보조합니다. 다섯째, 심리 치료나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회복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매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메모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당신이 얼마나 진전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을 주는 방법입니다. 12번째 이야기, 회복 이후. 그리고 만약 당신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에피소드 이후 회복되어 다시는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복 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 약물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재발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 경험을 남에게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검은 터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의 순서도 알았습니다. 난치성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다양한 도구들도 알았습니다. 약물, 새로운 약물, 정기경련 치료, 모두 효과가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남겨지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하기, 희망을 놓지 않기, 스스로를 믿기, 의료진을 믿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 우울증은 당신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로 온 손님일 뿐입니다. 확실히 가져갈 손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병원 방문을 예약하세요. 혹은 이미 치료받고 있다면 의사에게 이 정보들을 이야기하세요. 회복의 순서에 대해 말이에요. 의사도 당신의 기대를 알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즐길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 터널의 끝에는 밝은 해가 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